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도대체 이 엄청난 세계 경제 이슈는 언제까지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시나리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경제전망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주제가 미중 무역전쟁이에요.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그 주제가 될 텐데요. 실제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난 그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을 누가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5G나 이런 첨단 기술들을 누가 선점할 것이냐 하는 미래를 놓고 벌이는 기술 패권 전쟁이다라고 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미중 무역 전쟁이냐, 미중 패권 전쟁이냐, 그것을 한번 규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만성 무역 적자국이에요. 무역 적자가 계속됩니다. 한 번도 무역 흑자를 이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던 시절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만성 무역 적자국인 미국이 무역 흑자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 무역 적자폭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누구로부터의 무역 적자예요? 네,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예요. 5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적자예요. 결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하려면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세계 탑10 수출국 순위를 보면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절대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수출국이었다, 또 수입국이었다, 무역 교역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때 중국이 고작 7위에 해당됐던 그 중국이 2010년대 1위로 부상합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죠. 그때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되고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 2010년대 이후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중국을 때리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다. 왜? 무역 전쟁이면 결국 미국이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고 무역 흑자국이 되면 이건 종식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논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보십시오. 주요국 간의 어떤 R&D 지출 추이를 보면 R&D 지출 추이가 중국이 미국을 거의 바짝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R&D 지출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향후 유망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이런 산업들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겠네 하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내심 걱정이 됩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를 보면 미국이 상당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가파르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 미국 국민들, 미국 정치인들, 미국 행정가들, 미국 경제인들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긴장되겠죠. 안 되겠다, 중국을 억눌러야겠다. 더군다나 특허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특허가 많다는 얘기는 향후 그 산업이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진단하는 좋은 선행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특허 관련 순위를 보시면 AI 중국 1위, 양자 컴퓨터 하나 미국이 1위,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모두 중국이 1위. 이거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AI는, 자율주행은, 블록체인은, 사이버 보안은 적어도 미래 유망 산업인 거 틀림이 없는데, 그 유망 산업을 누가 쥐고 있다? 중국이 쥐고 있다. 특허만큼은. 그러면 향후, 지금은
미국의 시장 쉐어가 마켓 쉐어가 더 크지만 향후 중국의 쉐어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가만히 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특히 AI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논문 인용 점유율을 본다면 미국이 절대적인 1위국이었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전체 비중이 줄어드니까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국의 AI 인용 건수가 주는 게 아니라 AI 인용 건수는 유지되는데 중국의 인용 건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서 이제 미국은 그 점유율을 줄여가고 중국이 오히려 압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을 이 AI는 상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첨단 기술의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AI 논문 점유율, 이 첨단 산업을 오히려 중국이 압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정말 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는구나. 결국 미중 간의 싸움은 단순한 무역 전쟁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미중 무역 분쟁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이든도 보세요.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호의적이에요? 비호의적이에요? 네, 비호의적인 중국에 대한 정서가 극에 달하죠. 이런 상황에 바이든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이든은 미국 정서의 기초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인데 미국 정서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비호의적인데 바이든은 호의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건 유사합니다. 다만 트럼프식 무역전쟁과 바이든식 미중 무역 분쟁은 전혀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질지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확실성은 같다. 확실성이 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 이후로 무역정책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장 높아진 시대가 왔죠.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무역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고점으로 치닫았습니다.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충격이 작용했을 때 20년 2분기 정도가 가장 고점이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을 잠깐 지워놓고 생각해 본다면 근래 들어 가장 컸던 불확실성은 바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고 실제 2019년이 미중 간의 무역 정쟁, 이 대립 구도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 세계의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바이든 시대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이야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자 한자 써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러 국제 간 어떤 협약 혹은 국제기구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의 공통점은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나 조약들의 모임, 또 바이든이 재가입한 국제기구나 조약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국제기구나 조약들을 다시 재가입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한 리더십을 다시 리스토어하겠다라고 외친 거예요. 바이든은 국제기구나 조약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 존중할까요? 리더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국제 간 조약과 협약, 국제기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 간 기구나 협약을 활용해서 어떻게 미중 무역 분쟁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방국들인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게 공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죠. 특히 무엇을 이용해서?
국제 간 어떤 협약이나 국제 기구를 활용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이 뭐 인권 탄압하고요. 그리고 뭐 홍콩 괴롭히고 이런 것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유러피언 이런 선진국들은 미국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같은 생각으로 왜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식으로 경영하지 마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보조금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나오잖아요. 국산에만 나옵니까? 외국산 자동차에도 나옵니까? 다 나오죠. 왜? 이 전기차 보조금은 산업정책이 아니에요. 환경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자국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이든 입장에서 혹은 다른 미국 우방국들도 전기차 생산 많이 하는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행정하는 모습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WTO 체제에 맞지 않는다. 자유무역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또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산화탄소 저감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고 저감 노력이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감 노력 안 하고 생산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겠잖아요. 그 가격 경쟁력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들은 소위 유러피언 혹은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한국도 포함입니다만 이 우방국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전개된다,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할 경우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동안에는 한국은 미국 편도 아니다, 중국 편도 아니다,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제 바이든식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될 때는 우리는 정확히 누구의 편인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줄을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 안보, 군사적으로 미국 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누구로부터의 압력? 그렇죠.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과 같은 우리 경험하셨죠? 그런 엄청난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보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업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방법도 바뀌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미중 간에 앞에 제가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규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규명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5가지 첨단 산업을 놓고 패권 전쟁을 갖는다. 근데 5G는 중국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5G 기지국 비중이 전 세계에서 70%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 점유율도 40%에 육박합니다. 2030년까지 경제적인 그 누적 효과가 의료나 가전사업 이런 것과 연계돼서 뭐 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5G는 중국이 우세해요.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도 중국이 우세합니다. 풍력, 태양광 이런 설비 용량이 정부 육성 등에 힘입어서 이미 2011년부터 글로벌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26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원가가 어떤 주력 에너지원인 어떤 석탄을 하회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세합니다. AI도 중국이 우세합니다. 물론 미국이 아직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생체 인식 기술, 안면 인식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AI 논문 점유율이 중국이 압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AI도 중국이 우세하다고 평가가 내려집니다. 근데 반도체만큼은 아직
미국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자체 조달 비율이 목표치가 70% 25년까지 맞추겠다라고 했지만 절반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 주도의 어떤 발전으로 한계에 이미 봉착했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취약점이 크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미국이 훨씬 우세하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에서는 미국이 이미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우위적으로 다져놓았기 때문에 우주 산업도 미국이 이미 냉전 시대부터 기술을 축적했고 우주관광과 같은 민간 시장도 같이 결합되면서 우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총평을 내려본다면 5G, 신재생에너지, AI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상당히 우세하지만 항공우주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세하다. 지금으로서는 첨단 산업별 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본다면 이 5G, 신재생에너지, AI와 같은 영역은 미국이 좀 더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영역이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세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고요. 또 역시 항공우주나 반도체 같은 이런 영역은 미국이 그것을 중국한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금 방금 봤던 이 첨단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는 5G에도 신재생에너지에도 AI, 항공우주 산업에도 근간이 되는 또 기반 산업이에요. 반도체만큼은 특히 설계 역량을 비롯해서 파운드리 역량까지 미국이 다 갖춰나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될 만한 영역은 5G, 신재생에너지, AI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미국은 이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나머지 산업들을 지켜나가고 자국화하고 국산화하고 내재화해 나가는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5가지 첨단 산업별 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국 이 시장과 정부 지원과 이런 것들을 누가 더 확실히 점유해 나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5가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이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투자 의사결정, 기업 경영 의사결정 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